저는 정부가 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지난 4월에 그 전 총리죠. 아소다로 일본 전 총리가 네. 뉴욕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왔어요. 일본에서는 모시토라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모시가 일본어로 혹시, 토라는 이제 트럼프를 일본어로 읽으면 토라거든요. 모시토라란 말이 되게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혹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러면서 벌써 해칭 전략을 올 초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팀원하고 위메프 관련해서 후기 여러 가지 의견들 참 많이 주시네요. 2544님, 저도 사이판 가족 여행으로 900만 원을 결제했고 어제 저녁 8시에 위메프 본사에 방문해서 새벽 3시에 환불을 받고 1시간 자고 출근했습니다. 아, 이게 이럴 일입니까? 진짜 위메프하고 티몬이 사용자가 각각 430만 명이 넘습니다. 합치면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티몬에서 210억, 위메프에서 93억씩 결제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1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저희가 현장에서 꼼꼼하게 업데이트할게요. 추동훈 기자 환불 받을 때까지.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돈터뷰 준비했는데요.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인 줄 알았던 미국 대선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선 구도 세 판 짜기가 한창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등판을 할 것으로 보이죠. 큰형님들이 잇따라서 지지한다 이런 선언을 했고 수천억 원대의 후원금도 모였습니다. 딱 석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일 테고 당연히 수출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운명도 갈릴 겁니다. 이 내용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미국 대선의 경제적 파장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 막 입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교수님 미국 대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위메프 얘기 한창 했거든요. 뭐 오픈마켓 이런 거. 근데 오픈마켓에서 지금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오픈마켓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 대선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 위메프에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위메프가 단기적으로 더 중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허준영 교수님 잠깐 숨 돌리실 저 괜찮습니다. 동안에 하셔도 됩니다. 네, 물을 한 잔 드시고요. 잠깐 숨 돌리실 동안에 저는 최근 들어서 미국 대선이 진짜 각오할 만한 위력이 있다 생각한 게 트럼프가 일본의 엔화 약세 요거 마음에 안 드는데 요 한마디에 엔화 값이 152엔까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160엔을 넘나들던 그 돈값이 8엔이 떨어졌잖아요. 일본 중앙은행도 못하는 일을 했죠. 일본 중앙은행이 한 4엔을 한 열흘 정도 끌어내릴 때 48조 원씩 썼다고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의 말값이 한 100조 원짜리 되는 거구나. 구두 경고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한 9음절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됐고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한국에 유리합니까? 저는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되는 게 낫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공장을 많이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을 짜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영속성이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미국이 대선도 열리지만 미국 총선이 열립니다. 하원이 다 바뀌고요. 상원이 100자리인데 그중에 3분의 1씩 2년마다 바뀌는데 3분의 1이 바뀝니다. 그러면 상하원이 누가 되느냐 플러스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합에 따라서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하원이 공화당 우위로 가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할 것 같냐면 바이든만 아니면 돼.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거 다 재검토. Anyone but 바이든. anything but 바이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앞날에 큰 변화를 안 좋은 쪽의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무역협회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뭐 밥을 먹을 자리가 있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그 나프타 아시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있잖아요. 나프타잖아요. 그게 트럼프 2017년에 USMCA라고 하는
조약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USMC가 별게 아니고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이 나라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관세 같은 거 좀 자유롭게 해주자라는 네.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 하면 멕시코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노동 비용도 싸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야 우리 USMCA 다 필요 없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해라고 하면 이 멕시코에 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그 공장 들고 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에 갔던 기업들이 그럼 한국으로 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토로하시는 불확실성이 크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기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주장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칙성의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역대 젠틀했던 민주당 정부였을 때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있었느냐. IRA도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돈 공장 다 가져와 이 내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누가 되든 보호무역은 강화될 테고 오히려 네. 변칙성이 있어서 네. 얘기가 잘 되면 네. 통 큰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트럼프가 낫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가 아주 심하게 오는 날이 좋은지 아주 너무 더운 날이 좋은지 아니면 적절하게 흐린 날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3번인데. 3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가 오거나 아주 심하게 호우가 들거나 아니면 아주 쨍쨍 너무 더울 것 같은 거죠. 마치 네. 요즘 날씨처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변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쪽으로 회로를 돌리면 좋은 거지만 사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1기 때 칼을 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정책을 더 정교하게 들고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1기 때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 기억나세요? 마이클 볼턴 이런 사람 기억나세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네. 다 공통점이 뭐죠? 트럼프를 배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초반부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각을 조금 더 권위주의적으로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로 구성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때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브루투스 넘어져 이렇게 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브루투스 넘어져 혹은 브로콜리 넘어져처럼 된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2기가 만약에 벌어진다 1기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일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일기 때 한번 내가 겪어본 게 있으니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돌아올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호의든 불호의든 돌아올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텐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온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보호 장비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기업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네. 저는 정부가 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지난 4월에 그 전 총리죠. 아소다로 일본 전 총리가 네. 트럼프를 만나서 뉴욕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왔어요. 일본에서는 모시토라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모시가 일본어로 혹시, 토라는 이제 트럼프를 일본어로 읽으면 토라거든요. 모시토라란 말이 되게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혹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러면서 벌써 해칭 전략을 올 초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다가도 줄을 갖다 대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 트럼프 키즈 중에 저보다 연세는 좀 많고 한 50세 정도 네. 되시는 미국 정치인이 있어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정치인인데 이분이 어디에 뭐냐면 조지아의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막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짤 검색해 보면 막말한 게 정말 많아요. 자, 트럼프가 이깁니까? 그분이 이깁니까? 그분이 윈이에요. 그분이 이거는 이겨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1티어 맞네요.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 화법을 잘 구사하는 이야.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네. 비호감도 굉장히 높으신 이분이 조지아주 하원 의원인데 트럼프 쪽의 지지자다 보니까 에너지 같은 것도 화석연료를 써야지 무슨 친환경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기업 하나가 그 의원의 지역구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답니다. 태양광 패널을. 그랬더니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I support all kinds of energy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에너지는 서포트하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저희가 요즘 말로 태세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태세 전환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지어질 곳들이 대부분 공화당 지역인 적이 많거든요. 네. 남부 쪽이 많으니까. 나대지가 많은 네, 곳들. 많은 동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물밑 작업들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야에서 이 변칙성에 기대 보는 거 너무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업들의 대관이나 로비 비용이 훨씬 커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돈연구소에서 제일 주목했던 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자마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테마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네. 트럼프 리스크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간밤에는 실적이고 뭐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죄다 와장창 네, 무너졌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런 증시를 네. 미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대선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박빙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해리스 부통령 지금 네. 원래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역시 민주당도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와의 적대적 의존 관계가 있겠죠.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어떤 분들이 또 되게 많냐면 미국은 48대 48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민주당 48, 공화당 48입니다. 그럼 나머지 4를 누가 먹느냐, 누가 더 많이 먹느냐의 싸움인 게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뉴욕 볼 거 없습니다. 블루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뭐죠? 네. 민주당입니다. 테네시 볼 거 없습니다. 공화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간을 누가 먹느냐인데 지금 이게 마지막까지 정말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의 불확실성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올 11월 것 근처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냐 아니면 반대 트럼프 트레이드냐 역 트럼프 트레이드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계속 나올 거고요. 와, 그리고 네. 그거 검색해 보시면 청취자들도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부통령 그 지명자 있잖아요.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네, 사람이 벤스. 지명됐을 때 자기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습니다. 바이오하고 헬스케어하고 보니까 빅테크 쪽은 없더라고요. 빅테크 없고 네.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증권회사 주식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의 포트폴리오가 트럼프가 이기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 때 사람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출 문제로 보고 그걸 트럼프 트레이드 기간에 꽤 담았어요. 네.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거 꽤 담고 뭐 전통적인 에너지도 담았는데 네. 그러다가 바이든이 안 하겠다, 네. 해리스가 나갈 거다라고 하니까 또 확 뒤집히다가 맞습니다. 그럼 이 멀미나는 장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성 끝난 거고요. 이제 민주당의 원로들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거 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엔 대통령 후보로 해리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부통령은 아마 백인 남성이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혼혈이고 해치를 해야죠. 여성이고 하니까 네. 백인 남성이고 아마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 아닌 데서 뽑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요 조합이랑 트럼프의 조합을 보면 아마 요 조합이 그러니까 해리스 쪽 조합이 훨씬 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그쵸. 있어도 네.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대 해리스 부통령을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이 이점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나이 공격에서 이제 역공당하게 네네네. 됐죠. 70대와 60세니까 한국 나이로 굳이 깎아주면 59세라고 우길 네,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 중에 가장 친노조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노조 굉장히 진보적인 정부였거든요. 아니, 시위하는데 가서 대통령이 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떤 면에서 좀 더 진보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아마 두 테마주가 굉장히 갈릴 겁니다. 와, 그럼 그 와중에 우리 포트폴리오는 너를 뛴다는 얘긴데 아니 근데요 간밤에 보면 네. 상황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매파였던 전 뉴욕 연은 총재 더들리 이런 네, 분들이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금리 내려야 될 것 같아. 네. 경기 꺾이면 안 될 것 같아. 네. 이런 말을 하고 네. 또 때마침 캐나다 중앙은행도 두 번째로 금리를 네. 낮췄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렇게 판이 깔리고 네. 미국 경기 좀 꺾이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연준이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다음 주라도 네. 금리 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하면 사고가 나니까 깜빡이는 켜겠죠. 그럼 네. 당장 다음 주에는 깜빡이를 켜겠죠. 그 깜빡이를 켜면 시장에서 또 환호를 한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로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9월쯤이 최초의 인하기가 아닐까 싶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에 인하 말도 안 돼. 나 된 다음에 내려. 누구 좋으라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연준이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저 말 들으면은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12월에 내린다고 해도 네. 뭐야 트럼프 말 듣고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GDP 성장률 2분기에 역성장했다는 결과가 오늘 아침에 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사인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한국에서 보면 내수 무너지고 건설 투자 안 된다고 하면 한국 먼저 내리자 이런 네.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당장 다음 주에 FOMC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꼭 미국이 먼저 내려야지 따라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내릴 거라는 시그널 깜빡이를 키면 네. 먼저 내릴 수도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스탠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준이 9월에 내릴 때 우리가 네. 먼저 내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여지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다음 주에 FOMC의 말의 온도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연준이 지금 대기 신호 노란불을 켜주느냐에 네. 따라서 그럼 한국은행이 지금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네. 그 정지선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틀어놨고 이미 틀어놨고 거기다가 엑셀을 밟을지 안 밟을지만 정하면 됩니다. 이제. 근데 환율 문제나 집값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네. 통화정책 회의하면서. 근데 그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 문제는 지금 해결은 안 됐지만 연준에서 깜빡이를 켜주면 환율 문제는 좀 누그러지는 게 있을 거고요. 네. 집값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집값이 한국은행의 최초 인하 시점에 대한 정보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인하 속도에 대한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점 아니고 속도다. 네. 방향성은 충분히 감지가 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